나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정말로 사랑한다고 믿어왔다. 20살 무렵 반지하 자취방에서 손난로처럼 따뜻하던 그의 손을 처음 잡았을 때부터 그 믿음은 내 생의 원동력이었다. 그는 고시 준비생이었다. 빈 종이처럼 깨끗하지만 그만큼 무력한 나날을 버티고 있었다. 쌓여만 가는 법정과 각종 판례집 사이에 생활은 파도처럼 우리를 쓸어내렸다. 월세는 밀려 있었고 라면에 김치만 올린 날이 주 사회였다.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고, 이렇게 견디는 시간 자체가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의 새벽은 늘 어두웠다. 4시 반이면 벌떡 일어나 구석방 책상 앞에 앉았다. 나는 커피를 끓여 머그잔을 그 손에 쥐어주었다. 그 손이 덜덜 떨릴 때면 설탕을 한 스푼 더 넣었다. 그는 죄책감 어린 눈빛으로 미안해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나중에 변호사가 될 거야? 지금의 미안함은 그때 고마움이 되어 돌아오겠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나도 인간이었다. 내 안에는 언제부터인가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에서 나는 나라는 사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잊어가고 있었다. 합격 발표 날 그는 내 양보를 잡고 울었다. 화면 속 합격 두 글자가 형광등처럼 눈부셨다. 나는 그를 끌어안고 침묵으로 수백 번 축하를 말해주었다. 그날 저녁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잔을 기울이며 우리는 피로를 처음으로 내려놓았다. 그는 내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못 왔어? 그 말은 듣는 순간 달콤했지만 어딘가가 알싸하게 저렸다. 나는 그동안 무엇으로 살아왔지? 누군가의 뒷바라지로만 존재한 시간의 그림자가 내 등 뒤로 길게 드리웠다. 축하의 꽃다발 사이로 내 동생 민우가 서 있었다. 매형 진짜 축하해요. 오랜만에 본 민우는 조금 더 말랐고 눈빛은 또렷했다. 그는 군 제대한 뒤 방황하다가 서울로 올라왔다. 부모님은 누나 집에서 잠시 지내며 일자리 좀 찾아봐라라고 했다. 나는 선뜻 허락했다. 잠시라는 말이 얼마나 길어질지 그때는 몰랐다. 민우가 집에 들어온 첫날 밤 나는 오랜만에 뒤척였다. 침대 옆 협탁에 얹힌 합격증 우편 봉투가 밤새도록 나를 노려보는 듯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방 안을 채웠다. 나는 창문을 열어 겨울 냄새를 들이켰다. 쿨럭 거실에서 민우가 기침을 했다. 찻잔이 부딪히는 미세한 소리. 나는 슬리퍼를 끌고 나가 말했다. 잠이 안 와? 응, 그냥 축하해줄 일이 생기면 이상하게 내가 더 잠을 못 자. 그는 웃었다. 한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싱크대 위식의 초침이 방 안의 유일한 음악이 되었다. 그 침묵에서 나는 오래전에 나를 보았다. 우리가 과거에 저질러서는 안 될 선을 넘었던 바로 그날의 그림자. 아니야, 나는 속으로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건 지나간 일이야. 잊었어야만 했던 비밀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합격의 환호가 사라진 자리에서 그 비밀은 다시 내 귀를 간지렸다. 넌 누구로 살고 싶니? 답을 모른 채 나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스스로에게도 들리지 않게. 축하의 계절은 바쁘게 흘렀고 남편의 삶은 빛을 입었다. 정장을 맞추고 명함을 만들고 선배들과 네트워킹을 했다.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더 오래 바라보게 되었다. 누군가의 배경이 되는 얼굴, 빛을 반사하기만 하던 그 표정. 그리고 거실 소파에 웅크린 민우. 씻은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밤, 그 물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섞이는 순간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안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한 줄이 덜컹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새로 산 구두를 반짝이며 출근 준비를 했다.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야? 그는 어깨를 펴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맸다. 나는 미소로 답했지만 내 눈동자는 그 뒤에 풍경 식탁 의자에 걸터앉아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는 민우를 놓치지 못했다. 허리춤에 손을 얹고 라면 면발을 건져 올리는 그 동작이 어쩐지 낯익었다. 내가 젊었던 밤, 고향의 오래된 주방에서 수없이 보던 몸짓. 그때 민우가 불쑥 말했다. 누나, 나도 오늘부터 진짜 시작할까? 나는 대답 대신 식탁보에 구김을 펴주었다. 그래, 시작하자.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스스로가 무서웠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누구와 시작하려는 걸까? 나는 나를 믿지 못했다. 그리고 그 불신이야말로 내가 가장 은밀하게 즐기던 스릴의 첫 맛이었다. 밤이 깊어지면 집은 세계의 박동으로 뛰었다. 남편의 규칙적인 숨, 내 억눌린 한숨, 그리고 민우의 가벼운 뒤척임. 세 박동이 겹치는 지점에서 나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나지막한 발걸음으로 거실까지 가서 커튼 틈을 벌리면 도로 위 가로등이 금빛을 흘렸다.
그 빛의 테두리에서 나라는 사람의 윤곽이 흐렸다 또 또렷해졌다. 합격은 우리를 구원했지만 나를 구하지는 못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곁에서만 존재하는 투명 인간이었다. 그리고 투명 인간이 살아남는 법은 하나였다. 스스로 빛을 훔치는 것. 나는 그 방법을 알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오래전부터. 남편이 로펌 인턴을 시작하면서 집은 비어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아침에 문이 닫히면 해질녘까지 그의 그림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엔 낯선 고요였다. 나는 TV를 켜놓고 소리를 줄인 채 자막만 눈으로 따라갔다. 말소리가 사라진 드라마는 마치 내 인생의 복사본 같았다. 등장인물들의 입은 크게 벌어지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내게 말하지 않았다. 그때마다 민우가 부엌에서 소리를 만들었다. 양파를 썰어 파기름을 낼 때의 지글거림,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작은 소란. 우리는 우연을 가장해 같은 공간을 자주 공유했다. 이거 누나 좋아하던 마늘종 볶음. 어제 매형 술 드셨던데 해장국 끓일까요? 배려의 포장지에 쌓인 말들이 오갔다. 우리는 가족처럼 굴었고 또 가족이 아닌 사람처럼 서로를 의식했다. 금기는 눈에 보이지 않았다. 대신 촉각이 있었다. 접시를 건네다가 손끝이 스치면 그 스침의 온도가 몇 초 더 오래 남았다. 장을 보러 나갔을 때 같은 우산 아래로 몸을 기울이면 빗방울 냄새와 샴푸 향이 겹쳐져 낯선 기억을 깨웠다. 지나간 과거의 악수. 지워야만 했던 그러나 지워지지 않았던 이름 없는 사건. 누나? 민우가 부르며 창문을 열었다. 장마 전선이 남아한다는 일기예보대로 하늘은 하루 종일 잿빛이었다. 그는 창틀에 팔꿈치를 걸치고 운동화를 꿰었다. 회사 면접 보러 가요? 너무 긴장돼. 나는 그의 넥타이를 매주었다. 매듭을 당기며 속삭였다. 넌 잘할 거야? 매듭이 목을대를 스치는 순간 내 심장도 당겨졌다. 죄책감은 그때마다 고개를 들었고 나는 그것을 합리화로 눌렀다.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다. 그저 상황이 만들어내는 울림을 조용히 지나치기만 하는 거다. 하지만 울림은 결국 소리가 된다. 어느 비오는 오후 집에 우리 둘만 남았다. 남편은 회식, 민우는 면접 실패 후 늦게 들어온다고 문자했다가 갑자기 일찍 왔다고 했다. 문이 열리고 젖은 신발이 현관을 적셨다. 누나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자.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잠깐 불이 깜빡였다. 그 순간 나도 알았다. 우리는 지금 선 앞에 서 있다고. 우리는 가족이야. 내가 먼저 말했다. 숨이 가빴다. 알아요? 그가 먼저 눈을 피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의 말은 비수였고 동시에 구원이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 나는 그 얼굴을 너무 오래 써왔다. 남편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그 가면이 늘 안전을 보장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날 그 가면을 벗고 싶었다. 민우야?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다. 비의 숫자, 냄비의 숨, 냉장고의 윙 모든 소리가 스르르 사라졌다. 우리가 틀렸다는 걸 알아?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나도 사람이고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 그 말은 고백이 아니었다. 선언도 아니었다. 내 안에서 너무 오래 눌려있던 감각의 인지였다. 누구의 아내로만, 누구의 누나로만 살다가 문득 나로 호명되고 싶은 욕망. 스릴은 그 빈칸으로 스며들었다. 금기를 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금기 가까이에 서 있을 때만 느껴지는 날카로운 생생함. 나는 그 필링에 중독되어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았다. 대신 서 있었다. 아주 가까스로 숨이 닿을 만큼. 그리고 그 거리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었다. 쪽잠에 들었다 깨면 서로 다른 방향을 본 채로 같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구직 사이트를 내려가며 한숨을 쉬었고 나는 세탁기를 돌리며 팔짱을 꼈다. 말은 없었지만 말보다 정확한 무언가가 우리를 잇고 있었다. 그 무언가의 이름을 나는 알고 있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 비겁함마저도 스스로를 설득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은 알고 있었다. 시작은 언제나 행동이 아니라 호출에서부터라는 걸. 이미 우리는 서로를 불러버렸다. 뒤돌아갈 길이 희미해지는 소리가 내 심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났다. 며칠 후 우리는 암묵적인 규칙을 만들었다. 남편이 있는 시간에는 둘이 같은 방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식탁에 마주 앉지 않는다. 시선을 3초 이상 맞추지 않는다.
손이 닿는 모든 동작은 실수처럼 보일 정도로 짧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 11시 이후엔 각자 방에서 문을 닫는다. 그 규칙은 웃기도록 구체적이었고 그래서 더 위험했다. 금지의 조항이 많을수록 인간은 위반의 목록을 늘려가기 마련이니까. 남편은 몰랐다. 혹은 몰라야만 했다. 새로운 사건,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야망들. 그의 세계는 빛으로 과포화되었다. 그는 밤늦게 들어와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나 진짜 열심히 살 거야? 나는 웃어주었다. 그래, 당신은 늘 그랬지. 그러고는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다. 내 손바닥이 그의 등판을 스치는 동안에도 나는 내 귀에서 들려오는 또 다른 박동을 지울 수 없었다. 거실 창가에 기대선 민우의 그림자. 규칙은 일주일을 채가지 못했다. 어느 날 남편이 회의로 지방을 가고 마지막 기차를 놓쳤다. 문자 한 줄. 하룻밤 더. 집은 조용했고 달은 둥글었다. 민우가 전화를 받았다. 응, 알았어. 잘 자. 통화를 끊는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우리는 같은 소리의 중심으로 끌렸다. 침묵, 심장, 그리고 오래된 기억. 그날 우리는 결국 선을 넘지 않았다. 대신 선이 우리를 넘었다. 우리 발목을 살짝 걸어 넘어뜨리듯. 그리고 나는 살아있다고 느꼈다. 끔찍할 만큼. 스릴은 중독의 다른 이름이었다. 아침에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며 주름을 펴는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또 다른 주름을 만들었다. 위험과 안도의 주름. 낮에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의 얼굴, 밤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사람의 얼굴. 얼굴과 얼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사선에 나는 매일같이 서 있었다. 민우는 일을 시작했다. 작은 광고 대행사 계약직.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출퇴근이라는 일정이 그의 시간을 정상적으로 보이게 했다. 우리는 더욱 철저해졌다. 문 여닫는 소리의 크기, 발자국 간격, 샤워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서로의 일정을 나눠 가졌다. 우연처럼 보이는 합의. 가족이 함께 사는 집에서 가능한 모든 우연을 조율하는 일은 기묘하게도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가끔 내가 먼저 장을 보고 오면 그는 무거운 가방을 받아들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복도 끝 CCTV의 무표정한 눈동자가 떠올랐다. 우리가 서 있는 세계가 얼마나 조용히 찍히고 있는지 나는 늘 생각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고 그 조심스러움이 곧 쾌락이었다. 들키지 않는 법을 하루에 몇 번씩 연습하는 삶. 숨을 길게 내쉬고 손등으로 이마를 훔치고 우연을 연기하는 법. 나는 명인이 되어갔다. 그러나 우연은 언젠가 균열을 낸다. 한밤중 남편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야식이 먹고 싶다며 편의점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둘이 뭐해? 그의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나는 심장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는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추천 목록만 띄워놓고 있었다. 민우가 대답했다. 영화 고르는 중이었어요? 남편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캔 맥주가 덜그럭 부딪혔다. 같이 보자. 나는 얼어붙은 손으로 리모컨을 잡았다. 화면에는 평온한 풍경과 천천히 흐르는 배경음악, 아무 사건도 없는 장면들이 이어졌다. 그런데도 나는 숨이 막혔다. 남편이 내 어깨에 팔을 둘렀고 반대편에서 민우가 살짝 몸을 말았다. 세 사람의 거리가 어색하게 만들어낸 삼각형의 모서리. 그 밤 나는 한치의 틈이 얼마나 긴 시간처럼 느껴지는지 알았다. 영화가 끝나갈 무렵 남편이 졸았다. 화면에 자막이 올라가고 남편의 고개가 내 어깨에 더 깊게 기대었다. 민우가 살짝 일어나 블랭킷을 가져왔다. 우리의 손끝이 공중에서 아슬하게 엇갈렸다. 만약 그 순간 전등이 번쩍 켜졌다면 우리의 표정은 무엇을 말해버렸을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전등은 조용히 우리를 용서해 주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과감해졌다. 과감함이라는 말이 웃긴 건 겉으로는 더 점잖아 보인다는 점이다. 남편에게 더 다정했고 집안일은 더 꼼꼼히 했다. 완벽은 최고의 위장이다. 민우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종종 아주 작은 메모를 남겼다. 빨래 건조 돌렸음. 냉장고 익한 두부 버리지 말기. 그 메모들은 아무 의미도 없었지만 우리 둘에겐 생존 신호였다. 우리는 서로를 부르지 않았지만 서로가 어디 있는지는 항상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친구들이 집들이를 왔다. 축하와 부러움이 뒤섞인 웃음소리, 포도주 잔의 투명한 울림, 역시 사랑이 있는 집은 다르다는 상투적인 칭찬들. 민우는 부엌을 맡아 안주를 부지런히 내왔다. 친구 하나가 물었다. 처남인가요? 성격이 참 반듯하네. 남편은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집에 들어오고부터 집이 살아났어? 그 말은 칭찬이었고 동시에 선고장이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나 때문에 살아난 집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들이가 끝난 뒤 설거지 소리 위로 남편의 콧노래가 흘렀다. 민우는 내 옆에서 접시를 닦았다. 우리 어깨가 몇 번 부딪혔다. 그때 남편이 뒤에서 안아왔다. 고생했어?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민우의 손이 잠깐 멈췄다. 튕겨나간 마음을 간신히 붙잡으며 나는 남편의 팔에 내 손을 포개었다. 좋은 아내의 제스처. 나는 완벽했다. 완벽이란 때로는 지옥 그 자체였다. 밤이 깊어지자 창문에 우리 셋의 그림자가 나란히 섰다. 그중 하나가 내 그림자였고 또 하나는 아내가 된 내 그림자였고 마지막 하나는 누나였던 내 그림자였다. 세 그림자가 겹치며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나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누나도 아닌 채로 잠깐 살아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 잠깐은 매일 밤 조용히 길어지고 있었다. 그 다음 주 남편은 첫 출장을 갔다. 사법연수원 동기 모임 겸 세미나. 사진 속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단체 사진의 중앙 성공의 프레임. 화면을 끄고 나니 현관문 잠금 장치가 삑 소리를 냈다. 민우였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라면? 그가 겨우 꺼낸 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이 끓는 동안 주방 창밖으로 비행기에 깜빡이는 불빛이 지나가고 우리 머리 위로 아주 희미한 진동이 스쳤다. 나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할 것이다. 세상은 커다란 소음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세계는 라면 스프 봉지 찢는 소리만으로 가득 찼던 밤. 우리는 라면을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의 동시에 났다. 그게 우리의 경계였다. 경계는 얇아질수록 더 명확해진다. 누군가가 문을 열면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나는 손잡이를 오래 잡고 있었다. 결국 놓았다. 그게 그날의 승리였다. 혹은 패배였다. 모든 비밀은 우연한 틈에서 새어나온다. 우리의 틈은 메모였다. 냉장고에 붙은 점착식 메모지 한 장. 두부 X 상함. 그 아래 작은 점 하나. 우리는 그 점의 위치로 정보를 암호화했다. 오른쪽 아래면 밤 11시 이전 귀가, 왼쪽 위면 대문 앞 택배 있음. 유치하고 한심한 방식이었지만 그 유치함이 오히려 안전할 거라 믿었다. 그러나 안전은 늘 가장 먼저 배신한다. 어느 날 남편이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는 메모를 보고 물었다. 이 X는 뭐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상에서 버리라는 뜻.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을 마셨다. 그 순간 나는 메모의 점이 오른쪽 아래에 찍혀 있다는 걸 떠올렸다. 심장이 굳었다. 남편은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관심의 씨앗은 그렇게 뿌려진다. 그날 이후 남편은 그 메모들을 조용히 모으기 시작했다. 나는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다. 서랍 깊숙이 누렇게 변한 메모지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돼 있었다. 조심스러운 의심은 아내의 습관을 기록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또 다른 균열은 향기였다. 민우가 쓰는 샴푸 향이 살짝 옮아갔다.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환기구를 통해 방향을 틀 때마다 향은 집안을 돌아다녔다. 남편이 한 번 말했다. 우리 집 향이 바뀐 것 같지 않아? 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가을이라 그래. 변명은 되게 아름답고 그래서 더 위험하다. 결정적인 균열은 스마트폰이었다. 남편은 사건 준비로 밤늦도록 자료를 보다가 충전기를 찾으러 내 방에 들어왔다. 내가 샤워 중이던 시간. 책상 위에 엎어둔 내 폰은 조용히 빛났다. 배달이 도착했습니다. 같은 무해한 알림들 사이로 건조기 끝나면 꺼내줘. 왼쪽이라는 메모 같은 문장이 떠올랐다. 폰을 원래대로 두고 나온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지 못했다. 그 밤 어떤 파문이 그의 가슴에 생성되었는지 나는 몰랐다. 파국은 그렇게 삶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 속도로 다가왔다. 일요일 오후 남편이 제안했다. 오늘 셋이서 저녁 먹자. 내가 장 볼게. 그는 오랜만에 앞치마를 둘렀다. 칼질은 서툴렀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단단했다. 스테이크가 익어가는 팬 위로 버터 향이 퍼졌다. 이 집은 냄새가 좋네. 남편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지고 잔들이 부딪혔다. 건배. 축하할 일도 기념할 일도 없었지만 건배를 했다. 남편이 웃었다. 우리 참 잘 살아왔지? 그 말은 칼날 같았다. 과거형으로 끝나는 현재 진행형.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민우가 대신 말했다.
네, 매형. 그의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남편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한 사람의 직업은 때로는 눈빛의 습관을 바꾼다. 남편은 이제 의심을 직업처럼 다뤘다. 설거지를 하겠다며 남편이 싱크대로 갔다. 나는 물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뜬 문자 미리 보기. 내일 10시 교대역 카페에. 송신이는 민우의 실명. 남편은 그것을 일부러 보이게 해두었다는 걸 나는 뒤늦게 깨달았다. 내 심장이 컵 속 물처럼 흔들렸다. 밤이 깊어지고 각각의 방에 불이 꺼졌다. 그러나 잠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을까? 답은 너무 잘 알았다. 멈춘다면 살아있음을 잃을 것 같았다. 살아남겠지만 살아있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손등으로 눈을 가렸다. 뜨겁고 창피하고 비참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감정 위로 얇게 스며드는 또 하나의 감정 기대. 인간은 바보처럼 파국까지도 기대한다. 다음 날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나갔다. 샤워 소리, 드라이기의 바람, 현관문의 철컥. 그리고 침묵. 나는 늦은 아침을 먹고 집을 치웠다. 민우는 문자로 말했다. 오늘은 늦어? 그 문장은 거짓이었다.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집에 중요한 서류를 두고 가서. 그는 말끔했다. 표정도 목소리도 심지어 미소까지. 나는 그 미소가 무서울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다. 그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고 냉장고로 가 메모를 하나 떼었다. 점. 오른쪽 아래. 그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이 점 누가 찍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가 웃었다. 이상하지? 두부가 상하면 보통 X만 쓰지 않나? 점은 왜 찍을까? 그의 눈동자가 나를 꿰뚫었다. 나는 그날 거짓말이란 얼마나 좁은 다리 위에서 균형을 잡는 일인지, 그리고 발목을 잡는 손이 얼마나 가벼울 수 있는지 뼈저리게 배웠다. 그가 봉투를 내밀었다. 아, 이거. 네가 좋아하는 레몬 타르트. 봉투 속에는 타르트와 함께 누렇게 변한 메모지 묶음이 들어있었다. 날짜, 점의 위치, 그리고 우리가 잊고 지낸 작은 습관들.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록은 배반하지 않아? 그 말은 공기처럼 가벼웠지만 방 안의 산소를 전부 가져갔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리고 어쩌면 나는 그때조차도 스릴을 느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들키는 방식의 미학을. 문은 소리 없이 닫혔고 모든 것이 소리로 변했다. 심장, 발걸음, 물컵이 테이블에 닿는 둔탁함. 남편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얘기하자. 그 말의 표정은 질문이 아니라 판결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문이 열리고 민우가 나왔다. 오후 햇빛이 반쯤 접힌 블라인드 사이로 그의 얼굴에 줄무늬를 그렸다. 우리는 세 줄의 빛 아래 나란히 섰다. 남편이 먼저 말했다. 언제부터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언제부터라는 질문은 언제든 거짓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끝나야 했던 그날 이후부터였고 다시 시작하지 않고는 못 베기던 그 밤부터이기도 했다. 내가 침묵하자 남편은 민우를 봤다. 언제부터야, 처남? 그 말 속 처남 두 글자가 칼날처럼 번쩍였다. 가장 안전한 호칭이 가장 잔혹한 진실을 비춰버린 아이러니. 민우가 입술을 깨물었다. 매형,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남편이 웃었다. 바스러지는 웃음. 누구에게?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내 입을 열었다. 나야?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다. 너에게? 나에게도 당신에게도? 나는 숨을 삼키고 계속했다. 우리는 금기를 넘었어? 알고 있어? 변명하지 않을게. 왜? 남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다. 왜였어? 이유는 많았고 동시에 하나도 없었다. 허기, 외로움, 존재의 미세한 균열,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던 어리석음. 나는 그 모든 단어를 한 번에 꺼낼 수 없었다. 대신 가장 솔직한 단어 하나를 선택했다. 살아있고 싶었어. 그가 고개를 저었다. 나는 너를 살게 하려고 죽을 만큼 버텼는데. 그 말은 내 심장을 잡아 찢었다. 그의 밤과 새벽, 그의 불안과 미안함, 그 손에 얹힌 내 커피의 온도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울음은 변명처럼 들릴 테니까. 남편은 서랍을 열어 메모 묶음을 꺼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하나씩 늘어놓았다. 기록의 타임라인, 점의 좌표, 우리의 위장.
나는 직업상 사람이 내는 흔적을 본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두부는 상하기 마련이고 세탁기는 끝나기 마련이야. 그런데 왜 너희의 메모엔 날짜와 시간이 이렇게 정교할까? 왜 점은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을까? 침묵. 우리가 숨을 쉬는 방식마저 죄가 되어버린 방. 그는 마지막 장을 내게 건넸다. 거기엔 우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난 우연을 믿었어? 그래서 널 믿었어? 그의 목소리가 부서졌다. 하지만 우연은 없었지. 그때 민우가 앞으로 나섰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어요? 책임? 남편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책임을 질 건데? 가족으로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할 책임? 아니면 떠나서 모든 걸 끊어낼 책임? 책임은 선택이 아니야. 결과가 책임을 만든다. 말들이 벼락처럼 방 안에 꽂혔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손바닥 바깥으로 세상이 뭉개졌다. 그때 남편이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물러섰다. 그는 손을 뻗어 내 손에서 메모장을 가져갔다. 그리고 찢지 않았다. 불을 붙이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포개어 봉투에 넣었다. 증거는 법정에서나 필요하지.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는 판사가 아니었다. 남편이었다. 사랑했던 남자. 나를 살게 하려고 자신의 삶을 태워왔던 사람. 그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어? 이번에는 내가 대답해야 했다. 내 대답은 우리의 결말을 결정할 것이다. 나는 눈을 감고 오래전 비오는 밤의 주방, 라면, 물이 끓던 소리, 지글거리던 파기름, 얇은 메모의 촉감, 그리고 거실의 새 박동을 떠올렸다. 살아있음을 느끼던 모든 순간이 동시에 나를 파괴하던 순간이었다. 응. 나는 말했다. 멈출게. 그 말이 입술을 떠나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산산이 부서졌다. 살아있음을 포기하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했다. 대신 길고 오래 아팠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자. 그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다. 옷장을 열고 옷들을 차곡차곡 넣었다. 내가 나갈게. 왜 당신이? 이 집은 너의 공간이었어?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야? 그는 웃었다. 지는 사람의 미소였다. 난 내일로, 너는 너의 결과로? 민우가 막아서려 했다. 매형, 제가? 남편이 손을 들었다. 너는 내게 처남이었고 지금은 내 사건이야. 난 사건을 사랑하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다. 아무런 충돌도 폭발도 없었다. 파국은 꼭 큰 소리로 오지 않는다. 어떤 파국은 가장 예의 바른 문닫힘으로 끝난다. 침묵 속에서 나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민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밤이 와서 집은 다시 새 박동을 잃었다. 두 개만 남았다. 더 이상 겹치지 않는 박동.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어떤 얼굴로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메모지들을 모두 모아 불을 붙였다. 재로 변한 점들, 사라진 좌표. 그러나 향은 남았다. 불 꺼진 주방에 오래 묵은 샴푸 향 같은 어떤 것이. 그날 오후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부터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려고 해. 그 문장은 짧았지만 내 등뼈를 곧게 세웠다.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방 한가운데 서서 이제부터 내가 어떤 스릴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상상해 보았다. 상상은 잘 되지 않았다. 그래도 해야 했다.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엔 살아있기 위해서. 문득 창밖을 보니 가을 해가 조금 기울어 있었다. 나는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와 메모지를 흩뜨렸다. 흩어진 점들 위로 햇빛이 박혔다. 그 빛을 손으로 잡아보려다 나는 멈췄다. 멈추는 법을 이제야 배웠으니까.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했다. 미안해. 누구에게인지 모를 미안함이 방 안에 오래 앉아 있었다.